해질녘의 붉은 빛이 오래된 창틀을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들어 마치 상처 사이로 스며드는 피처럼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박영진은 작은 숨을 내쉬며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겨울마다 창문가에 낀 성에를 닦고 여름이면 바람이 들지 않는 방에서 땀을 닦으며 지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그녀에게 유일한 성체였다. 기댈 곳도 기쁜 일을 나눌 사람도 이제는 많지 않지만 집만은 그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성체가 아니었다. 수호와 현주가 들어온 뒤부터였다. 둘은 처음에는 엄마 혼자 두기 걱정된다며 진심 어린 얼굴을 하고 들어와 함께 살았다. 영진도 그 말에 감복해 따뜻하게 맞이했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아침마다 누군가 부엌에 있는 기척, 저녁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삶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호와 현주는 어느 순간부터 어딘지 모르게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둘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영진에게는 어디 가는지 말도 하지 않았다. 혼자 집에 남겨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다들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쇼핑 봉투를 내다버릴 때 안에서 비싼 레스토랑 포장지나 고급 카페 라벨이 보였다. 영진이 혼자 먹고 왔어? 라고 조심스레 물으면 현주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어머니,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죽만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봉투에서는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로고가 굴러나왔다. 영진은 속으로 작게 웃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늙으면 이런 건 모르는 줄 아나 보지. 그러나 서운함은 서운함대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갔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일은 모두 그녀 몫이 되었다. 현주는 결혼 전에도 집안일을 싫어한다고 했었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수호마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둘은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늘어지고 고급 커피를 들고 들어와서는 요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투덜거렸다. 그러면서도 지인들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한 거죠. 장남으로서 책임감이랄까요? 그 말만 들으면 마치 둘은 효심이 깊은 부부 같았다. 그러나 영진은 그 배후에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영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였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현관문을 여니 안에서는 서랍문 닫히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영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찾아봐. 오늘도 못 찾으면 방법이 없어. 이어 수호의 목소리. 어디다 숨겨놨지? 분명 집 안 어딘가야. 영진은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찾는 것, 집 안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집계약서, 소유권 문서. 잠시 후 수호는 다급한 숨을 들이켰다. 엄마 왔어. 문짝 하나 사이로 둘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떨림과 철벽처럼 내려온 말투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왔어요? 빨리 오셨네요? 현주는 냉수를 가져오는 척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한지 영진은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이불 위에서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영진은 모든 것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현주가 웃을 때 눈이 따라 웃지 않는다는 사실,
수호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하는 말의 톤. 둘이 휴대폰 화면을 함께 보다가 갑자기 화면을 뒤집는 동작. 그 모든 것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영지는 어디까지나 모른 척했다. 늙은 사람은 자꾸 예민해진다는 말을 듣기 싫었고 혹시라도 오해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다. 가볍게 넘어지는 것도 아닌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잠깐 걸었을 뿐인데 숨이 턱 막혔다. 물을 마셔도 입안이 마르는 것 같고 밤마다 다리에 경련이 일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결국 병원을 찾았다. 수호와 현주는 따라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급하다며 병원은 간호사들이 다 알아서 한다며 영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한참 동안 검사 결과를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신장 하나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상태로는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됐어요. 순간 영진의 머리 안에서 이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울렸다. 그녀는 말문이 막혀 의사를 바라보기만 했다. 의사는 안타깝다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고령이시긴 하지만 다른 신체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이식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다. 고령. 의식. 영지는 가끔씩 힘들다고 느낀 몸이 사실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의 눈은 창밖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못했다. 그날 저녁 수호와 현주는 태연하게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거실에 퍼졌다. 그러나 영진의 식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머니 안 드세요? 현주가 물었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은 치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영진은 천천히 말했다. 병원 다녀왔다. 수호가 손을 멈추더니 물었다. 왜? 어디 아파? 걱정하는 말투로 들렸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느낌. 마치 중요한 일이 생긴 걸 눈치챈 듯한 말투. 그녀는 담담하게 결과를 말했다. 신장이 하나가 많이 망가졌대. 이식이 필요하다네. 순간 둘의 눈빛이 스쳤다. 아주 짧게. 그러나 날카롭게 번뜩였다. 영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현주는 치킨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정작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 그날 밤 수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다. 현주와 대화를 하며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검색했다. 의학 정보, 신장이식 절차, 공여자 조건. 그리고 다음 날 둘은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무슨 검사? 영진이 묻자 수호는 태연하게 웃었다. 우리라도 공여자 일치하면 어머니 살려드려야죠. 영진의 심장이 웅하고 울렸다. 그 말은 분명 효심처럼 들렸지만 그 말 너머에서 대가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이틀 뒤 수호와 현주는 검사 결과를 들고 왔다. 현주는 의외로 밝았다. 엄마, 저희 둘 다 일치한대요. 그래?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현주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근데 저희가 몸을 주는 건데 아무 조건 없이 드리긴 좀. 영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들리는 듯한 말 속에 숨길 수 없는 본심이 실려 있었다. 이어 수호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엄마 아파트 우리한테 넘겨줘. 그러면 수술해드릴게. 거실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영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현주는 대놓고 자신만만한 얼굴이었다. 집을 너희에게 넘기라고? 엄마,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거지. 수호가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을 준다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말은 칼날이었다. 영진의 가슴을 깊고 정확하게 찔러버리는 칼. 영진은 얼굴이 굳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무릎이 풀려 침대에 걸터 앉았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본심을 드러낸 이상 이제는 도망칠 수도 눈 감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 끝에 영진은 결심했다. 아파트를 지키는 것보다 내 몸을 지키는 게 먼저다. 그러나 아파트를 무료로 넘겨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조용히 대출을 받았다. 집을 담보로 단번에 잃어. 집으로 돌아와 영진은 수호와 현주를 마주했다. 좋아. 집은 너희에게 넘겨줄게. 순간 둘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그러나 영진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대신 2일억. 내가 집 담보로 받은 대출이야. 너희가 갚아. 그럼 넘겨줄게. 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다. 하지만 이미 공여자라는 지위를 손에 넣은 둘은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래요. 그렇게 하죠. 현주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한 달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호의 한쪽 신장은 영진의 몸에 자리 잡았다. 수호는 힘들어했고 회복에도 시간이 걸렸지만 놀랍게도 집 문제에 관한 대화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정확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날, 영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그 집을 떠났다.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한번 돌아보고 잘 있어라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집과도 그 집안의 사람들과도 그 순간부터 인연을 끊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영진은 가방을 든 손을 꽉 쥔 채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잠시 앉았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통증이 있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그녀는 되뇌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수호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다. 자주 앓았고 영진은 밤새 잠을 설치며 아이 옆을 지켰다. 그런 수호의 손을 처음 잡아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기쁜 마음보다 미안함이 더 컸다. 그러나 그 미안함은 아파트 서류 위로 서늘하게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 아들 부부에게 남아있는 건 더 이상 정이 아니었다. 며칠 뒤 영진은 은행에서 담당 직원에게 말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제 계좌로 전부 옮겨주세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규모가 꽤 큰데. 예. 전부요. 은행 창구의 모니터에는 5억억 원이 넘는 자산이 조용히 깜빡였다. 영진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이었다. 재산 대부분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특히 아들 부부에게는 절대 알려질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들이 저 돈을 알았다면 난 벌써 죽었겠지. 영진은 조용히 웃었다. 쓴 웃음이었지만 웃음은 웃음이었다. 아파트 한 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자산. 그 자산을 숨겨온 자신을 처음으로 칭찬해주고 싶었다. 며칠 뒤 수호와 현주는
결국 진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영진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고 각종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들 수호의 메시지. 엄마, 왜 숨겼어? 나 가족이잖아. 이런 건 말했어야지. 며느리 현주의 메시지. 어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살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셨잖아요. 결국 다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그럼 지금 좀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요? 영진은 단 하나의 답장만 남겼다. 전 재산 기부할 거다. 그러나 이틀 뒤 둘은 결국 그녀가 새로 들어간 고급 레지던스를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격렬한 소리가 울렸다. 엄마, 엄마, 문 열어. 수호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린 신장이 얼마짜린지 아세요? 현주가 외쳤다. 영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붉게 상기된 얼굴들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수호, 엄마 우리한테 왜 이래? 그 돈, 결국 우리한테 상속해 줄 거잖아. 그럴 거면 지금 좀 나눠줘도 되잖아. 현주,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살리려고 몸을 준 거예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진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호의 얼굴은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현주의 얼굴에서는 노골적인 탐욕이 드러나 있었다. 영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 내 몸 하나 살려준 게 그렇게 큰 장사였니? 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현주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요. 그 돈 다 사회에 기부할 거예요? 그냥 괜한 쇼하시는 거죠? 결국 가족한테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영진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온화함이 아닌 냉정함이었다. 영진이 말했다. 기부할 거다. 수호는 놀라며 하는 말이. 뭐라고? 영진은 굳은 표정으로. 그래. 다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단돈 100원도 안 준다. 현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현주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 신장 드렸어요. 한쪽이 없다고요. 그런데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버리신다고요? 영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신장? 그래. 고맙지. 근데 그걸 조건으로 돈을 뜯을 생각을 했던 너희 마음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너희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수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수호는 엄마 나 진짜 엄마 위해서. 영진은 화난 얼굴로. 아니, 넌 너희를 위해서 했지.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야. 난 요구한 적 없어. 현주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외쳤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요? 그거라도 대출 없이 돌려주세요. 대출 때문에 손해봤잖아요. 영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래였지. 난 강요한 적 없어. 둘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제야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영진은 문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 변호사님. 문 뒤에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변호사가 걸어 나왔다. 수호와 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멍해졌다. 김 변호사는 박영진님, 요청하신 서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진은 아들 부부가 보는 앞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읽었다. 영진은 본인은 사망 시 보유 자산 전부를 국내 사회복지재단과 아동지원단체에 기부한다. 가족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아들 박수호와 며느리 최현주에게는 단 한 푼의 금전적 이익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한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현주는 도끼 품은 얼굴로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둘은 거의 울부짖었다. 그러나 영진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영진은 내 재산은 사람에게 쓰일 거다. 너희 같은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 순간 경비가 올라왔다. 저 사람들 내쫓아주세요. 수호는 울부짖었다. 수호는 몸부림을 치며 엄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마. 현주는 소리를 지르며 버텼다. 이럴 수 없어. 우리가 신장을 줬는데 이럴 수 없다. 그러나 경비원 2명이 팔을 붙잡고 끌어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영진은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끝이다. 그날 밤 영진은 짐을 꾸렸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이제야 모든 걸 비웠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겠지.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몸 안에 새로운 신장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고요한 새벽, 창밖의 도시가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다. 고층 레지던스 37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영진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동안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고 깨끗한 새로운 집. 벽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과거의 그늘은 단 한 조각도 스며들어 있지 않았다. 영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몸속에서 새 신장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 드는 듯했다. 통증은 있었지만 그 통증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잠시 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었다. 여행사에서 가져온 일정표였다. 노르웨이의 피오르, 스위스의 설원, 그리고 프랑스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까지. 영진은 그 일정표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른 오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영진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미 경비실에서 올라오는 사람 외에는 모두 차단하기로 해놓았기 때문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박영진님, 경비입니다. 아랫목 같은 굵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영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경비원은 난처한 얼굴이었다. 아, 저 아드님 2분이 자꾸 로비에서. 영진은 한숨을 쉬며 또 왔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예, 어머니 뵈어야 한다면서.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경비는 곤란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드님이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자고.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듯했다. 영진은 단호했다. 필요 없어요. 문을 닫았다. 그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울부짖음은 그녀의 마음에 한 점의 흔들림도 남기지 않았다. 엄마, 엄마 제발 말 좀 하.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이럴 수 있어요. 영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함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소음을 듣는 것처럼 무덤덤했다. 문 앞에 서서 오래 울부짖던 2 사람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결국 그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경비실에서 귀가 조치 완료 문자를 보내왔다. 영진은 그제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 김 실장이 다시 방문했다. 김 변호사, 유언장 사본입니다. 원본은 법무법인에 보관해 두겠습니다.
영진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단단한 잉크로 찍힌 도장과 또렷한 문장들. 아들 박수호와 며느리 최현주에게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상속하지 않는다. 어떤 갈등도 흔들림도 없는 선언. 영진 조용히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르신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하시고 마음이 편안하신지. 영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오래 묵은 먼지를 한 번에 털어낸 기분이에요. 김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여행 떠나신다고 하셨죠? 영진은 미소 지며 말했다. 예.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걸 이제 해보려고요. 김 변호사 따뜻한 목소리로. 정말 잘하신 결정입니다. 변호사는 인사하고 떠났다. 영진은 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짐은 가벼웠다.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거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택시에 올라 공항으로 향하는 길, 영진은 새 신장이 주는 묵직한 존재감을 느끼며 서서히 올라오는 자신감에 미소를 지었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해외여행 가시나 봅니다. 영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예. 한 번도 못 해봤던 걸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기사는 환하게 웃었다. 잘 다녀오십시오. 즐겁게요.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즐기려고요. 정말로.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눈 감을 때마다 떠오르던 아들 부부의 두 얼굴, 섭섭함, 분노, 배신감. 이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평온이라는 단어만 깃들어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순간 영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하늘은 밝았다. 흔들림 없이.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